김성태 전 회장 구속 위기에 놓였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검찰의 소환 통보일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7일, 30일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다음 달도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과연 소환에 응할지, 지난번 성남 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소환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현재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환 조사 응하실 입장 있으세요?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대표님 부채꼴 특권 폐지 100%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 변함이 없나요? 잠깐만 좀 이렇게 방해는 하지 말고.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김성태 회장 귀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반사인 검찰 독재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주가 조작 진상조사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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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출석하지 말라는 목소리들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KBS와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사건을 모아서 한 번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이 대표 출석에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더 반대하게끔 나의 생각은 견고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먼저 정성호 의원의 주장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건이 부르는 건 안 된다. 한 번에 다 불러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양이 방대하고 할 일이 많은데 건건이 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원칙으로 돌아가면 네. 사실은 이제 사건마다 불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자체가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제 몰아서 소환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문제되는 게 에어컨 성남 FC랄지, 그 다음에 대장동 유래 이것은 일단 관할도 다르고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건건이 부르는 게 맞다. 그리고 저 정도의 사건은 일반인이라면 네. 적어도 10회 이상, 20회 조사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라는 그런 특수한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주 부르는 것도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유래하고 성남 FC하고 같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방안이고 검찰에도 좋은 방안이에요. 검찰도 껌껌이 영장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몰아서 한번 영장 청구하고 결국 국회에서는 이제 부결될 게 확실하지만 계속 영장 청구하면 또 정치에 탄압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도 부담 없이 한번 청구하고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영장 청구를 자신에게 한 번 오는 게 낫겠죠. 매번마다 부결시키는 것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출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의 진술 거부 형식으로 많이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출석을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당에서 나와서 또 최고위원들 다 오고 지지자를 모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물론 국회에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부결이 되겠지만 체포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이 어떤 뭔가 죄가 있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 FC에서 명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네. 대장동이나 유래는 이건 공익을 물론 그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사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박성 비서관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그 당 지도부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표가 네네. 비공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본인 고심이 상당히 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당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지운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당 안에서는 아마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지난번 성남 FC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설 지나자마자 바로 소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검찰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아마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은 일단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남 FC 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고 네. 대장동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출석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들끓어오르는 검찰을 향한 뭐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어떤 특혜나 특권도 바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소환에 응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박성민 비서관 개인의 의견은 그래도 가서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 대표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말씀 거듭 드리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대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구속된 전후로 검찰 소환 조사 대비한 사전 연습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나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측근들과 관련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진상 전 실장 구속 전, 후 함께 과거 행적을 복귀했다면 지금은 변호인들과 함께 또 한 번 과거 행적들을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 조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은 초조함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인지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손흥민 대변인? 근데 저는 그게 사전 연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네. 역대 저는 봐서는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이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집요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무슨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당내에서는 팽배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당연히 사전 연습해야죠. 왜? 방어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이 구속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어떤 혐의로 자꾸 나를 이렇게 엮어놓으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거를 복귀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한 2, 3년, 3, 4년 전 일을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대부분 경우가 있을 그렇죠. 수 있죠. 일반인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죠. 최대 치적이라고. 네. 보면 성남시에 5,500억 정도가 돌아왔고 그 대장동 일당에게 4,40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 돈의 흐름들은 본인한테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50억 클록은 놔두고 본인한테만 검찰의 수사가 향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염려에서는 이거는 정말 허투루 준비할 수 없겠구나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사전 연습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 법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든지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으로 있어가면서 다 한 거고 뭐 설계도 내가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부르든 뭐 아니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든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하면 굳이 여러 차례 연습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아까 뭐 5,500억을 환수했다는 둥, 뭐 1,822억의 뭐 고정적인 일단 배당을 확보해놓고 뭐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식의 자기 주장에 반격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허점이 더 많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검찰에 가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가상의 그 어떤 질문, 시나리오들을, 문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실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제 검찰 그 소환에 응하는 방법, 불응하는 방법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행적을 뭐 복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진실대로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혐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소환을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은 선거법 때는 서면으로 했어요. 굉장히 무상의한 5줄 답변. 그리고 성남 FC 사건에서는 출석을 했죠. 했는데 모르쇠를 일관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출석 여부도 당에서는 하지 마라고 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응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혐의가 짙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저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는 검찰 조사보다는 재판에서 본인이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당시 주장은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 대표의 주장과 한 장관의 반박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 자체는 지난 정부에 시작된 것인데 지난 정부 검찰, 지난 정부에서 뭐 함정을 팠단 말씀이신가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성남 FC는 대장동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도 다수 있고요. 이미 기소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입니다. 아마 법리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건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박성민 비서관님 정치적으로 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 근본적인 의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께 사실 사법적인 뭐 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야 이제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뭐 성남 FC라는 사건이 이런 것이 쟁점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제3자 뇌물죄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본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착복한 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에서의 사실 핵심은 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최근에 소환 조사를 받았기도 했고 아마 법리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제3자 뇌물죄를 모를 리가 없죠. 그 제3자 뇌물죄는 방금 뭐 우리 박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돈에 대해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고 거기에서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좀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주머니를 착보한 적이 없고 자신이 한 푼도 안 받았다. 자신이 받았으면 뇌물죄죠. 그럼 벌써 구속됐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정치적 접근이죠.
내가 안 받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대하는 태도를 쭉 보면서 네. 아, 저 사람은 정치 멘탈이 엄청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꿈쩍도 않는 그런 모습, 태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진상 구속 전에도 함께 행적 복귀하고 구속한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과 뭐 같이 또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뭐 그게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과거를 복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문건이랄지 관련된 자들 진술을 다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아무리 변호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무기를 따지면 지금 검찰은 전차고 이재명 대표는 기관총 정도 돼요. 그래서 결과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보고 대응하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 가가지고 그걸 들이내밀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도 어렵고 부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클 것이다 보고 아마 소환에 응한다 할지라도 지난번 성남 FC처럼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제 진술을 거부하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부정한 청탁임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자체장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특정 기업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부탁 민원들이 사실상 과연 정말 부정한 목적이었느냐, 부정한 그 절대 들어줘선 안 되는 민원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땅에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성남 시민들에게 안 좋은 것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 기업들과 관련된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청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은 있었는데 그게 부정한 건 아니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니까 할 통상적으로 필요도 있지 기업들이 않았느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민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들어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자 뇌물수수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민원 해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민원 해결이 순수한 민원 해결이면은 그것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고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문건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은 거기에 응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기업은 이미 천하동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대장동 사건에 투자를 했다는 것도 또 새로운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엮어본다면 과연 이게 대가성이 없었느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민원 해결로 과연 치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범죄 혐의를. 근데 그건 검찰이 주장이잖아요. 재판부에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의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구속시키거나 어떤 범죄 혐의를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방어권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확정적인 것 마냥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판단, 법원의 판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냈더니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을 향해서 그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토착비리 범죄 뭐 이런 예.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장관들도 사실 뭐 가벼운 얘기들, 사사로운 얘기들, 정치적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최병우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건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의 일종의 캐릭터죠. 그에 따라 있을 수. 그러나 이제 그 사건을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간섭을 하면 그거는 검찰청법 위반이지만 지금처럼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그 사건에 대한 코멘트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